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명절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명절 보내시고 왔는데 지금 설 연휴에 민주 세력이 다 분열되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면이 그러시던가요? 예, 민주 세력이 분열됐다라는 말씀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 궁금하네요. 그 이제 어떤 뜻으로, 예, 친문과 친명의 분열, 또 친명하고 친문이 또 쌈박질이 시작됐어? 예, 그래요. 뭐, 그, 친문이, 그나마 이제 세력이 있으니까 친명한테 대결을 걸었던 것 같고, 친명이 다 죽일 거야. 친명이 친문도 죽이고, 뭐, 다 죽이고, 결국 자기네들도 자살할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예정된 그 미래잖아요. 예. 오늘 그 지사 누구 그 김동연 이슈로 싸운 거야. 누구 뭐 김경수 아니면 누구 이슈로 싸웠어. 예. 김경수 사면되지 않았나요? 사면돼서 지금 뭐 선거권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경수가 사면이 됐잖아. 그래서 피선거권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피선거권이 없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김경수로 친문이 모일까봐 미리 제일 죽이기를 하는구나. 그래요. 예. 뭐 그럴 거라고 우리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뭐 민주 세력의 분열이라기보다 그냥 대선 경쟁 구도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내가 그랬잖아. 그 과정에서 민주 세력의 후보들이 대거 상처를 받을 거다. 우리 예측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것보다 뭘 느꼈느냐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탄핵 과정, 이 탄핵 과정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옛날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그 민주 시민들의 어떤 열정, 예, 그 민주 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주요한 에너지원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은, 민주당이나 민주 세력이 주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응원봉 세력이라든가 그 민주 세력들의 어떤 그 조직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철저히 지금 우리 그 헌법 질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탄핵은 보수 세력의 진짜 보수적인 세력, 예,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인 세력들이 지금 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수사를 막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잖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해서 공수처라고 일관된,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검찰이 전부 윤석열을 그 내란 우두머리죄로 똑같은 의견에 맞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헌재에도 절반은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4대4로.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도 윤석열의 어떤 탄핵 심판은, 예, 윤석열의 탄핵 심판 부분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벌써 오늘 나온 얘기가 3월 중순경에 선고가 날 거다. 아무리 증인 신청을 뭐 윤석열 측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번에 이제 탄핵 선고가 3월 중순경에는 날 거다라고 오늘 발표가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지금 이 탄핵은 민주 세력의 힘, 뭐 민주당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그 시스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인 질서 체계에 의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뭐 민주당은 다 익은 감 떨어진 거 받아먹을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윤석열 지지층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싸워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 체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권력 사법 체계에 대한 계속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먹히는 것 같다.
한 예로 지금 유튜브가 완전히 분열됐어요. 예, 유튜버 애들끼리 지금 완전히 다 분열됐고, 이게 이제 사실은 내가 그랬잖아. 걔네들이 서부지방법원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 그게 내란을 완성했다. 내란 죄를 완성했다. 실제로 그 지시를 받은 애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킨 애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자기네들을 재판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러면서 중앙지법으로 재판부를 이관해달라고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애들한테 그 유튜브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라고 했던 그런 애들이, 자기는 이 판에서 빠지겠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폭동 사태를 누군가 이제 지시를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애들이 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얘네들이 이제 다 구속이 됐는데, 얘네는 믿었던 거야. 국힘당이 와서 다 구해줄 줄 알았던 거지. 뭐, 윤석열이 와서 구해주든가, 다 구해줄 줄 알고 얘네들이 들이닥쳐 했었는데, 아무도 안 구해준 거지. 지금 이제 그 국힘당은 그런 내란 폭동의 동조자였다라고 이제 찍힐까봐, 동조자라고 찍힐까봐, 얘네들이 이제 손절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구들끼리 이거 잘못하면 독박 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얘기했잖아. 그 경찰 다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 돈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폭행범 쪽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폭력 난동을 일으킨 애들이 그 돈을 다 이제 국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얘네들 이제 유튜브 수익도 불법 수익으로,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압수하고 1.5배로 벌금도 걷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법원에다가 그렇게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에요. 군인들도 안 한 짓으로 알고 있거든? 옛날에 군부정권 시대에도 그런 짓은 안 했던 걸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법원을 부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얘네들이 7억? 아이고, 내가 볼 때 7억 아니야. 더 많아, 그거. 손해배상, 예, 그 7억 이상이야, 손해액이. 야,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애들이 이제 좀 쫄았어.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전광훈에 대해서도 전광훈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것도 내란 선동죄야. 그래서 이석기하고 지금 전광훈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이석기의 말은 정말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없는 말 한두 마디를 내란 선동죄로 12년을 때렸잖아. 그런데 전광훈이가 한 말은 지금 뭐 이석기하고 전광훈을 비교하면 지금 전광훈 한 120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압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특임 전도사라는 애들이 전광훈이 키우는 일종의 사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광훈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광훈한테는 지금 국힘당이 손절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광훈의 그런 모든 선전선동이 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동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국힘 애들도 내가 볼 때 정당 해산을 피할 수가 없어. 정당 해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석기와 그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해산시키고 그렇게 장기 중형 처벌을 안 했더라면 얘네들이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텐데, 이석기하고 그 통진당을 그렇게 박살낸 게 이 국힘당이었잖아. 국힘당의 원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통진당하고 비교해서 내란죄를 비교해버리면, 이 전광훈과 국힘당의 범죄는요, 예,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의원들은 구속은 안 되고 그냥 의원직 박탈만 당했잖아. 그런데 지금 국힘당 의원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의원직 박탈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내란 공범죄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막 관저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그 윤석열 잘한다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한테 가서 절을 했다는 건 내란 종범이라는 거잖아요. 내란 종범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란죄 수사를 지금 계속 막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최상목이도 이번에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최상목 얘도 처벌받겠네. 이 사람도 이거 내란죄로 내란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지금 얘네들이 저지른 죄가 워낙 얘네들이 이제 법꾸라지들로 살아왔잖아.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위를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애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법을 잘 몰랐던 것도 같아. 법을 잘 몰랐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지네들 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곧 법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애들이 이번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시비 건 거. 지금 이제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제 시비 건 것도 헌재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야. 일개 권한대행 주제에,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면 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감히 국회가 뽑은, 판사를 지가, 자격을 문제 제기한 거잖아.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용서가 잘 안 되는 일인 거죠. 최상목이 하는 짓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이 폭동을 저지른 애들이 국힘당 갤러리에서 지시를 받았다. 이 상황도 지금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재판부의 권위가 일단 상실되는 건 사실 뭔가 재판부가 오만해서라기보다 사법부가 그렇게 침탈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제 그 공격당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걸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상목의 이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요게 하여튼 이것도 헌재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을 가서 폭력적으로 부신 행동도 소위 이제 이 보수적인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무슨 대구시청이나 경북도청을 가서 부신다. 그러면은 그게 용납이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한 그런 폭동을 그런 당 지지자들이 모인 갤러리에서 그랬다. 이거는 이제 그 당이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고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통진당하고 비교하면 지금 국힘당의 그 40몇 명 거기 가서 막 고개 숙이고 전광훈 방송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랬던 애들은 정부 내란 선동죄로 이제 12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했던 말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 이거는 내란 발언들이야. 내란죄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어. 얘네들이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지지해주는 그 미군, 뒤에서 뭔가 허락해준 반만이라도 이렇게 허락해준 미군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일본 내들을 믿은 것 같아. 일본에서 돈 되는 내들을 믿고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법질서상 이건 너무나 명백한 범죄인데, 아니 더 기가 막히는 건 얘네들이 지금 왜 그걸 생방송으로 범죄를 중계하는지 나는 그것도 웃겨. 보통은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게 재판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생방송으로 그걸 다 전광훈 방송에서 발언한 것도 전부 생방송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시는 장면들도 지네가 다 직접 찍어서 만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한테 이제,
어떤 굉장히 막강한 군대가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다음날 적진이 너무 조용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예루살렘 거지들이 그 적진에 한번 가봤어.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 가서 칼 맞아 죽으나 똑같다 하면서 갔더니 모든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있는 거야. 그게 자기네들이 갑자기 밤에 뭔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놀래가지고 자기네들 편끼리 서로 쳐 죽여가지고 상당수는 죽고 살아남은 자는 도망간. 예,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일종의 이제 자중 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중국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지금 국힘당은 정말 그 옛날에 어떤 국힘당 지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그 진보 세력이 보낸 간첩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진보 세력이 보낸 간첩이고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이 한 짓도 자기가 다 생방송을 했어. 생방송으로 방송 증거를 다 남겼어. KBS가 그걸 또 다 해준 거잖아.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얘네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또 다 증거로 남겼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당당한지 최상목이도 그 내란 특검법 반대하고 이런 걸 다 또 실시간으로 발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반대한다. 근데 사실 그 내란 특검법에 최상목도 수사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수사 대상인 사람이 그 법을 거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국힘당 관련자들이 벌이고 있는 짓은요. 나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기적이라고밖에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이외에 논리적으로 해석이 난 잘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막 뒤에서 뒷심을 대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찰을 믿는 것도요, 검찰에서 그럼 걔네들을 풀어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 검찰이 사실은 이제 뭐 윤석열 수사를 뭐 연장시켜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법원에서 그냥 기소해라.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김건희 수사하듯이 김건희를 검사들이 조사한 다음에 무혐의 처분했잖아.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특검이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경찰과 검찰이 모은 모든 증거, 그 증거 자료는 뭐야? 그 내란의 동조자들이 와서 증언했던 내용들이야. 그 굉장히 수십 명이 비슷한 증언을 한 내용을 그거를 다 모아서 증거로 지금 기소해버린 거야. 그것도 만약에 윤석열이가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했더라면,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했더라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이 공수처를 없애버리려고, 공수처의 무용론을 펼치려고 이제 그 조사를 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열받아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그 모은, 이거는 생방송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이제 포고령을 그러니까 뭐 계엄 선포하는 장면하고 포고령, 그다음 최상목 문건,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야.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러면 반드시 피의자를 조사해야만 재판이 시작되냐? 아니라는 거야. 생각해봐. 그럼 피의자가 끝까지 그 조사를 거부하면 재판 안 하고 벌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형사 범죄를 저지른 놈이 이 검찰이나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러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그냥 세월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피의자의 동의,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 아니래.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가 빠지면 재판의 절차적인 하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공수처에서 피의자인 윤석열을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지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공수처가 기소해달라고 검찰에다 넘긴 거야. 물론 내가 볼 때 공수처에서도 검찰이 그냥 기소할 줄은 몰랐던 걸로 느껴져. 내가 볼 때 공수처는 그냥 이제 열받은 거야.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갖고 열받아서 그래? 그럼 너 이제 저기 검찰 가서 한번 조사 받아봐라. 이러면서 공수처는 기소를 원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저기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그 재판부가 그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재판부가 서부지방법원이 이제 박살나는 걸 보면서 이 재판부 대법원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너희들 한치도 봐주지 마라.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뭐 그냥 진짜 기소할 줄 모르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뭔가 그런 틈을 좀 여유 틈을 만들어 보려고 구속 연장 시한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연장을 시도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 그럴 필요 없다. 공수처가 기소하라고 그런 게 맞다. 그러니까 검찰은 더 추가 수사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일이 전부 다 얘네들의 의도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날 군인들이 국회로 쳐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고 이 국회를 문에다가 이렇게 못질을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군인들이 설렁설렁 걸어다니고 아니면 막 그 저 편의점 가서 저기 오뎅국 사 먹고 컵라면 먹고 이러면서 시간 때우고 군인들이 협조를 안 했잖아. 그래서 계엄령이 무산이 됐네. 그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해제해 버렸잖아. 그 다음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믿고 김용현을 비롯해서 그 모든 그 군인들이 검찰에 가서 다 줄줄이 증언을 했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가 공수처한테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나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김용현이나 군인들이 군 관계자들이 했던 증언들을 바로 그 진술들을 다 공개를 해버린 거야.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나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갖고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거나 특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들의 발언을 다 공개를 했네. 진술 내용을. 그리고 그걸 다 증거로서 이제 막 보여준 거야. 뭔가 이제 나중에 가서 여유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공수처한테 안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 그리고 그 수사 자료가 검찰에 다 있어.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일단 공수처에서 어차피 기소를 하려면 넘어올 거다. 그때 뭔가 여유 공간을 만들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냥 기소해. 하는 바람에 검사들이 뭔가 이렇게 그 작전용,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는 작전용으로 모은 증거들 이외에 다른 틈, 그 증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른 틈이 없어진 거야. 다른 틈을 못 만든 거야. 그래서 검사가 고스란히 군인들이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그 군 수뇌부들이 증언한 내용, 진술한 내용들이 지금 전부 증거야.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생방송 켜놓고 폭동 일으켰어. 거기다가 국힘당 갤러리 글이 다 공개되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누가, 저기 폭력을 선동했는지가 지금 다 증거로 지금 남아있어. 아니, 그 얘네들이 범죄를 어떻게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하냐 이거지. 나는 내가 이제까지 50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모든 범죄가 생중계되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범죄가 생중계될 때는 그 사회가 어떤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공권력이 사라지고 그걸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는 실시간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내드나 미국 내드가 볼 때는 지금 권한대행권 행정부에 다 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잡혀 들어가 있고 전부 다 탄핵당하거나 뭐 이러니까 행정부가 지금 마비된 상태고, 그러니까 경찰의 최고 지도자가 없고, 그 다음에 군 최고 지도자도 지금 전부 다 없어진 상태니까, 원래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나라가 이 정도 되면 그냥 이제 다 무너져야 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 기소됐고, 그 다음에 군 수뇌부 5인방이 전부 다 구속됐고, 그 다음에 이 행안부의 경찰청의 1, 2인자도 지금 구속된 상태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력은 지금 완전히 올 스톱이 돼 있는 거야. 외국에서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야. 행정부가 지금 없어. 입법부만 있고. 그런데 행정부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한 일은 윤석열의 계엄령을 해제한 거. 그게 최고로 잘한 일이야. 그 이외에는 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탄핵소추, 그 계엄령 해제하고 탄핵소추한 거. 그게 지금 입법부에서 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인데, 그 밖에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생중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범죄를 무마할 수 있는, 내지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재판에 나와 있는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사들을 보니 얘네들이 정말로 자기네들이 맡은 피고, 자기네들이 변론하는 피고를 위해서 변론을 맡은 게 아니야. 또 어떻게 하나같이 다 정치적으로 자기 얼굴 알리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나온 애들만 거기 또 다 뽑았냐고. 얘네들이 또 사법부에 대해서 좌파 빨갱이라는 둥 그런 쌍욕하는 걸 지들끼리 술자리에서 몰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유튜브 방송에다 대고 또 해버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 또 다 나왔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파 빨갱이들이라고? 거기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나온 보수가 절반인데, 그런 얘기를 변호사가 막 하면서 사실 자기네들의 피고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세계사적으로 이런 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50년을, 올해가 6년째인가? 하여튼 뭐 살아보면서 이렇게 모든 범인이 공개적으로 범죄를 자백하고 범죄 증거를 생중계하는 거는 진짜 정말 처음 봐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런 건지, 예. 아니, 이게 도대체, 아니, 범인을 막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막 그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잡아서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증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 아니야? 근데 범인이, 생방송으로 범죄를 보여주고, 그 생방송으로 범죄를 보여준 게 증거가 돼버려서, 사실 뭐 거기다 막,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피고들을 골로 보는, 최대 중형을 때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얘네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공멸하게 하는 거, 자멸하게 하는 것 같아. 스스로 자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가 마지막에 망할 때, 그러니까 왜 항상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 못했을까가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이었잖아. 고구려 말에, 일어난, 연개소문 시절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 국힘당의 모습이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고구려가 망해가던 그 시절의 분열상,
분열과 그걸 뭐라 하여튼 무정부 상태. 그거랑 지금 똑같아. 지금 막 그거랑 지금 똑같고요. 대부분 중국의 왕조들이 망할 때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범죄들이 드러나기도 했지. 나는 근데 역사책에서는 봤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논리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자기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심지어 판사를 협박해서 벌 더 줘? 더 많이 줘? 조금 주면 죽어? 막 이런 식이고, 심지어 지금 국힘당에서, 자, 봐. 국힘당이 윤석열을 정말 안 좋아해도 너무 안 좋아하는 거야. 자, 헌재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지금 인신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헌재 판사들을 지금 인신공격하면서, 그래서 이제 헌재의 결정을 이제 불복하려고, 헌재 선고 자체를 불복하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의 국힘당의 의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의 의도는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하고 싶었던 거야. 부정선거라고 몰아붙여서, 이제 국회를 없애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지 맘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자 써갖고 다녔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컵라면 먹는 바람에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공수처나 경찰한테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와서 불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진짜 다 불었어.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떤 피해갈 걸 만들어줄 줄 알고 불었는데, 일단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분쟁이 일어나잖아. 우리가 그때 볼 땐 막 화가 났었잖아요. 수사권 분쟁 때문에. 저래가지고 범인 다 놓친다, 증거 다 인멸된다 이랬는데, 그 수사권 분쟁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막 빨리 모은 거야. 자기네들의 수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자기네들이 모든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된다는 판단했을 텐데, 공수처에서도 윤석열이가 계속 협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공수처를 없애려는 의도였던 거야 또. 그래서 공수처 무용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공수처에 협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래? 그럼 네가 조사 안 했지만 반드시 피의자의 조사를 해야만 재판에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럼 너 기소할게. 넘겼어. 근데 공수처도 넘기면서 진짜로 그거를 검찰이 기소할 줄 모르고 넘긴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드디어 모든 건 자기가 결정권을 가졌다. 그래서 원점부터 재조사하겠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딱 띄우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냥 기소해. 구속연장 시한 안 돼. 빨리 기소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증거하고 공수처에서 기소 요청 들어와 있으니까 하다가 좀 낸 거예요. 이게 기소가 됐어. 특검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얘네들이 범죄 증거나 범죄 행위를 은닉하고 기소를 안 할 것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요청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기소가 돼 있는 거지. 모두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국힘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탄핵 심판 결과를 불복하려고 지금 의도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기분이 어떨까? 물론 이제 자신들의 감정을 배제한 채로 재판에 임하겠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일말의 지금 동정심을 발휘할 수 없고, 뭔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고 싶은데, 막 그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하고, 그런 모습은, 이 헌재가 뭔가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른 생각의 여지를 1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헌법 결과, 그러니까 헌재 결과를 불복하고 이제 난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이 그거 지금 사법부하고 국회가 이 계엄령을 무너뜨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내가 농담 삼아 경찰이 컵라면 먹었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무서워서였어요. 그날 당일 밤에 수천 명의 국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경찰들을 무력화시켰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들 190명을 들여보낸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담 넘은 사람들이 담 넘은 수십 명이 있었지만, 좌우지간 국민들이 든든하게, 완전하게 지금 윤석열은 탄핵돼야 되고, 국힘당은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분명한 국민들의 입장이야. 막 지네들이 이름 모를 여론조사를 해서 뭐 탄핵 반대가 더 많다는 둥 그러면서 뭐 미국에다가 미국에 있는 무슨 동포 이름으로 탄핵 반대 보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동포 조직이 정확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탄핵 반대 여론을 지금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그런 걸 하면 뭐 바이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는 내가 볼 때 트럼프가 윤석열을 별로 안 좋아해. 왜? 바이든이랑 너무 친했거든.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바이든 쪽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 일본은 바뀌었어. 아베도 이제 꺼졌고 기시다도 꺼졌기 때문에 바이든이랑 친했던 사람이 일본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일본하고는 대화하겠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누구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전부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한미일 연합으로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셋 중에 둘은 아웃됐고 지금 남은 게 윤석열이야. 근데 그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뭔가 해줄 거다라고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니? 그러면 미국에 이제 이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의 이제 소위 바이든과 네드파 글로벌리스트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의 마가파가 분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그런 데에 돈을 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잖아. 그게 안 된다는 증거가 유튜브야. 지금 유튜브가 분열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보지 않았어? 옛날에 광우병 시위 끝나고 나서 촛불이라고 방송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방송들이 서로 욕하고 막 난리 나면서 찢어지고 사라졌잖아. 그 이유가 단 한 글자, 돈 때문이었어요. 돈 떨어지니까, 후원금이 줄어드니까 전부 분열돼서 사라졌거든? 지금 유튜브가 그거야. 서로 지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잖아. 곧 돈이 떨어진다. 난 솔직히 그 얘기 할 때도 내가 뭐 믿고 그랬나 싶은데, 내가 이제 그게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곧 돈이 떨어질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돈이 떨어진 거야. 돈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 유튜버 애들이 결국 후원금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열된 모습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들을 통해서 들어오던 돈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야. 내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던 돈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이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드가 그러니까 내드를 믿은 거지. 맨 처음에 윤석열이가 완전히 자기 혼자서 일을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고, 내드 쪽에서 어느 이제 언지를, 이건 허락이다라고 받고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 이거 허락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도모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내드도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모든 정보기관을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기관을 다 감시하는 최고 기구에다가 어떤 여자를 앉혔잖아. 그러면서 이 내드라든가 이런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트럼프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드에서도 그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 소로스라든가 평상시에 돈을 대주는 글로벌 자본들이 있단 말이야. 소위 이제 바이든 지지하는 글로벌 리스트들 한마디로 이제 세계화 전략을 따르면서 그런 이제 무기자본으로 돈을 번 애들, 얘네들이 이제 그 네드가 직접 움직이지 못하면 그쪽에서라도 돈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태야? 지금 동유럽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소로스도 그 헝가리 출신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동유럽에서 그 뭐라 그러나 나토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엄청 돈을 뿌렸단 말이야. 동유럽에다 돈을 엄청 많이 뿌리고 유럽에다가 이제 그 건달들 정말 그 자격 없는 건달들한테 막 후원을 해가지고 전부 대빵들을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이 동유럽의 국민들이 전부 틱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유럽 국민들이 전부 다 틱톡을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 말로 소통하면서 지금의 이 나토 세력에 대한 반나토 정서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야. 그쪽을 정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조지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몰도바, 루마니아, 이런 데에다 지금 루마니아에서 그 저기 대선 결과를 무효화시키는데 얼마나 돈을 들었겠어. 그랬는데 그 무효화된 사람이 지금 계속 여론조사 1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유럽에서 그 나토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움직여지지 않지. 거기다가 이제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지금 나눠 쓰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거의 진 상태이고, 전세를 뒤집을 여유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빠질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가야 돈을 우크라이나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도 없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황금 엘라바마 그걸 뭐라 그러지? 엘도라도. 우크라이나의 엘도라도는 지금 그 돈바스 지역이고 그게 다 러시아에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지해봤자 아무짝에 돈이 안 돼.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국제적으로 네드에서도 여기 그 윤석열 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이 아프리카가 일단 지금 다 독립하는 분위기잖아. 아프리카를 장악하는 것도 힘들고 동유럽을 진정시키는 것도 힘들고 지금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뭐 이런 북유럽에서 발트 3국 뭐 이런 데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서 우쭈쭈 해주고 있는데 걔네들의 돈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군 파병을 유도하던 작전이 멈추고 있는 것도 같아. 왜냐하면 지금 전장에서 북한군이 사라졌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로 보아. 그냥 결국은 이제 북한군 핑계로 한국군 파병을 도모하던 그 작전이 안 되겠다라는 그 입장으로 지금 좀 변한 거 아닐까? 2주 동안에 지금 북한군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북한군이 전쟁에 나간 적도 없는데 전쟁에 계속 있다고 그랬던 애들이 2주 동안 북한군이 아예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 결국은 한국군 파병 이거를 추진하던 쪽이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내가 볼 때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휴전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푸틴이 나는 여유 있어. 나는 여유 있으니까 니네가 젤렌스키를 대체할 만한 그런 확실한 합법성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데려와. 이게 내가 볼 때 푸틴이 던진 수인 것 같아. 그래서 뉴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5월 달에 선거를 하고 그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뭐 3월 달까지 뭐를 마치고 5월 달에 선거를 해서 7월 달에는 새로운 그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지도부를 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장기전으로 오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 푸틴이 요구하는 요점이 아주 단순화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바스 건드리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대표할 만한 합법적 지도자 데려와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분열한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기로 지금 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들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은 과거에 주변에 여러 나라 땅이었다. 폴란드 땅, 뭐 헝가리 땅, 뭐 루마니아 땅,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분할하기로 한 게 지금 보이고, 그래서 분할을 할 때 각자 자기네들의 과거 영토를 지금 되찾으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요구하는 새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의 새 지도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으로 두겠다라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너네 그걸 법으로 이제 고정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평화유지군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로루시의 루카센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평화유지군을 벨로루시가 되겠다. 벨로루시에서 그 평화유지군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군인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벨로루시 군이 평화유지군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나토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벨로루시하고 동유럽에 있는 군인들이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온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나토군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좀 합의를 한 게 아닐까, 내지는 지금 협상 중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제까지 나온 뉴스들이 이제 보니까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추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인 뉴스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푸틴이 잘렌스키는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그 자격이 있는 지도자 데려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에 선거를 할 거라는 이야기 또 이제 뉴스에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렇게 정리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이란 문제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있는 건데, 이란을 트럼프는 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란하고 맞서는 가장 최전선의 그 무기였던 거잖아. 그랬는데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그 휴전협정했고 하마스하고도 휴전협정을 했어.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서 뭐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 안 빼고, 그 다음에 이 레바논 동부를 또 막 공격하고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란 쪽에서 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휴전하면서 진 게 아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이란이 계속 하는데,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좀 이란이 뜸하더라. 우리는 그 한 장면을 가지고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하도록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이란을 적으로 삼으려는 나토의 의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나토의 공공의 적이 아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소위 연합, 그러니까 친이란 연합, 예, 그 세력들로 하여금 이제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라,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후티군만 그 이란의 그런 평화 협정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이란의 말을 진짜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이란이 후티까지 동작 그만을 해놓으면 다시 상황을 이제 개선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건지, 좌우지간 지금 이란은 이란을 주적으로 만들어서 그 아시아 지역을 다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을 다 이제 그 가지고 놀려고 그랬던 이제 미국의 전술의 전략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의 축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 지금 좀 쉬면서 힘을 다시 좀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공급할 무기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밝혀진 게 미국과 나토의 무기 생산 능력이 정말 형편없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내는 양에 너무 미미한 것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러시아를 전혀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는 그 무기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 러시아 무기를 만든 곳이요, 공장 이름들이 다 뭘로 나오냐 하면 무슨 크레인으로 나와. 무슨 크레인.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공업용 장비나 농업용 그 농기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농기계, 공업용 기계를 만들던 공장들이 갑자기 무기회사로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넣으면서 가성비 좋은 뭐 이 탱크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러시아가 그런 생산 시스템으로 급하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나토 측에서 계산을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딱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가성비 무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토에서 최첨단 무기들을 쏘면 그 무기 잔해를 막 분석해 본 다음에 야, 이거 여기다 붙여. 그래갖고 걔네 미사일, 자기네들의 과거에 쓰던 미사일 똥꼬에다가 뭐 미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 만든 신제품 하나 딱 덧붙여가지고 그래갖고 쏘면 또 막 가성비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역성장, 참 역성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적자라는 거예요. GDP가 그러니까 그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당연히 줄어들지. 지금 경제가 다 엉망인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재원,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고, 이탈리아는 원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돈이 있는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랑 뭐 노르웨이 이쪽 그 북유럽 쪽이 그 소위 자원을 팔아서 그 갖고 있는 돈인데, 이 노르웨이 지난번에 노르웨이를 여행하는 무슨 프로를 보니까 그냥 도시의 바닷가에 거기 유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유전을 그 채굴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웨덴에서 팔고 있는 이 자원들, 이 자원을 팔아서 만드는 이 이제 자본이라는 거잖아요. 북유럽의 자본이. 그래서 이제 자원을 판 돈을 그걸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게 북유럽식 복지야. 그래서 북유럽인들은 거의 일을 많이 안 하고 국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으로 사는 게 북유럽식 복지인데, 그런데 결국 그 자원이라는 것은 어쩔 때 잘 팔려요. 이게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야 잘 팔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그러면 이제 석유 문제는 지금 그 미국하고 사우디가 왜 미국한테 등을 돌렸냐. 원래 미국에서 사우디에서 사가던 기름량의 굉장히 큰 비중을, 반 이상을 줄였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우디는 미국에다 팔던 그 수익금의 반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서로 사고 파는 국가 간의 네트워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이 기름, 그걸 뭐라 그래. 무슨 연료?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줄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북유럽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도 경제가 이렇게 유럽의 경제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자연의 경고가 더 드세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이렇게 꼬꾸라진 상태면 그 북유럽에서 공급되는 돈도 얼마 못 간다. 근데 북유럽에서 돈은 공급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맞춰서 돈만큼 무기를 못 대는 게 문제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또 아이씨 잠깐만요. 미안해요. 뭔가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샴푸 요정이 아니라 이제 변기의 요정이야. 죄송해요. 이게 지금 내가 오늘 프로폴리스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데 설사가 부작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큰일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원래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의도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야. 조지아에서 그 여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조지아 드림당을 쓰러뜨리려고 정말 돈을 많이 썼잖아. 그런데 조지아 드림당이 이겼죠. 그죠?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대통령을 지금 이제 1등한 사람, 그 사람을 언론에서 절대 다뤄주지 않고 그래서 인지도가 5%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상 선거하니까 이제 1등이 돼버렸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1등 해버리면서 그래서 그 선거 자체를 대선을 무효화시켰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무효화시켰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금 조르제스쿠라는 사람을 계속 1등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몰도바에서도 소위 네드에서 돈을 준 그 몰도바 여자 대통령 그리고 그 세력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몰도바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선거가 부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EU에 가입하려는 국민 투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 지금 슬로바키아에서 그 로베르토 피코를 그 축출하기 위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쿠데타도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아프리카에서도 왜 케냐에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지. 베네수엘라에서도 네드의 쿠데타가 실패했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네드가 비슷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전부 실패하고 있다는 거야. 전부 실패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국민들이 누구의 뜻과 그 나토와 네드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독일에서도 이 네드의 돈을 받고 이제 AFD를 비난하는 그런 각종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AFD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치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AFD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거고 독일의 경제를 살리자는 거라서 지지한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민들이 과거에는 이제 AP통신, 로이터 통신, BBC 뭐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NYC 얘네들이 주도하는 그런 미디어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위 텔레그램이니 틱톡이니 이런 것들, 물론 얘네들 먼저 미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만들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텔레그램과 틱톡이 나왔잖아.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더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소위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유튜브의 영향권이었어. 그 얘기는.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 그 극단적인 그 기류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게 그게 대세였는데 이게 텔레그램하고 틱톡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텔레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SNS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유튜브의 그 뭐라 그러나 기득권 이게 무너진 거네. 유튜브의 기득권이 지금 이제 무너진 걸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세계인들이 이제까지 이 나토 세력들이 진실을 통제해 왔잖아.
인지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통제하고 잘못된 정보를 일방 지급을 해서 많은 서방 세계에 소위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SNS 문화가 그런 일방적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훨씬 깨어났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튜브의 영향력 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는 유튜브가 아니라 그런 이제 텔레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지난 한 120년 동안 세계를 전쟁을 통해 세계를 지배해왔던 무기 장사, 전쟁 장사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메시지를 받은 그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인간들, 유권자들, 시민들, 유권자들, 각 나라의 유권자들을 통해서 그 나토가 뜻하는 방향이 아닌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 나라와 뭐라 그러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권력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걱정이 참 많잖아요. 이제 3월 중순에 이 탄핵 결정이 난다. 그런데 이제 3월에 이재명 2심 결과도 난다. 그러면 이제 이 대선 기간이 이 2달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곧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과정도, 나는 참 그렇게 누군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되어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도저히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드는 그 세상을, 이 민주당이라는 시스템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계신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 이게 전쟁이 되고 올해가 이제 막 망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에서 바이든 세력이 실패한 것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유권자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예, 전 세계 유권자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코드가 뭐냐면 전쟁 반대야. 그죠? 지금 노동당 지지자들도 전쟁 반대, 프랑스의 그 좌파 지지자들도 전쟁 반대, 독일의 AFD 지지자들도 전쟁 반대, 그렇잖아. 트럼프 지지자들도 전쟁 반대. 그러면서 평화, 그리고 공생, 그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부자들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달라. 가난한 서민들의 일자리를 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미리 봤던 건 아닌데, 예, 그런 것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과 그 우리나라의 국힘당, 그리고 그 극우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뜻했던 세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나는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야. 교회에서 수십억씩 후원받고 있다는 얘기. 그러는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막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 막 이런 발언하는 그런 교회들, 우선 뭐 맨날 북한 간첩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외부에서 돈을 수십억씩 후원을 받고 그 지랄들을 해왔다.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돈에 놀아나가고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기관으로 이제 그 전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제 그 네드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를 조사해 본 거야.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 괴소문을 빨리 퍼뜨릴 수 있는 길이 두 개다. 하나는 유튜브, 하나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 걸로 보여.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후원 돈을 지워주고 그런 거짓말을 이제 퍼뜨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 내가 이명박 때부터 그랬었던 걸로 나는 추측하는데, 그 결과 이명박 이후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명박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가까이 됐거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지금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 결국 교회들의 타락. 이것이 교인들이 떠남으로써, 교인들이 그 교회를 버림으로써 결국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도리어 이제 진짜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단으로 빠진 자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걸로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 걔네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실 거다. 무슨 얘기야? 내가 볼 땐 윤석열과 국힘당과 극우 유튜버들을 다 이번에 이용하셔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생중계하고 그 스스로를 자멸시키도록 그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 가난한 민중들의 마음을 훔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 같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죽음이, 이 사람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아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난 그 사인을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이제 막 검찰이 뭔가 다른 검은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을 얘네들이 무효화하고 그러면서 또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네드의 운명이 다 했어. 네드와 지난 12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방위 산업체들의 운이 다 한 거야. 그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끝나면서 쉽고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지저분하게 뒤에 지랄을 하겠지만, 이미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의 영향력이 이미 다 드러났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 드러났어. 내가 그랬잖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성경에도 나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나쁜 놈들의 뜻이 다 드러나고 있어. 하나도 숨겨지지 않아.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정말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명한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나는 이게 이 시대의 심판이라고 봐. 이게 심판이다. 요즘에 이제 계속 에마누엘 토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진실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라서, 객관적 사실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걱정도 했었어.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이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거부하는 자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진실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뭐냐? 이게 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에서,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세계관은 아니에요. 이게 이집트에서도, 이집트의 고대 신앙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심판, 예,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이 이집트의 고대 신학이에요. 고대 신앙?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에서도 그 사후에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구약에는 심판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게 이제 심판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이 인간이 죽고 난 다음 혹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살아날 자와 죽을 자를. 그러면 이 시대의 심판이란 뭐냐? 결국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고,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고소당하겠지? 그런 소설이라고 그럴까, 뭔가 딴 생각이라고 그럴까, 어떤 몽상이라고 그럴까, 망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얘기지. 아무 의미는 없는데,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그 제정신이 아니라서 요즘에 치료받고 있는 아줌마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이 세상은,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멸망인가요? 지구가 정말로 멸망하는 건가요? 나는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간들이 그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질 않아. 인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그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난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의 기본 가치관이었는데, 요즘에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드의 뜻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처럼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선한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이 사탄의 전쟁 산업, 이 전쟁 산업을 하는 사탄들이 그 뜻하는 그 무지막지하고 참혹한 그들이 추구하고 몰고 가고 있는 참혹한 인류의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 공생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신천지 새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원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 새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멸망기야.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문화,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왕조들이 한 200년이나 100년에 한 번씩 망했잖아.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이 됐었고, 전 세계가 지난 100년 동안은 세계화라고 그래갖고,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야. 하나의 왕조. 그 나토라는 왕조가 지난 120년 동안에 세계를 지배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 나토 왕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나토 왕조가 지금 무너지면서 브릭스라는 한마디로 다극화, 브릭스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다극화라는, 그래서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의 국민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 각 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달라. 전쟁 비용으로 복지를 하고 그 전쟁에 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요구들을 지금 일제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이 함께 모두가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한쪽에 피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멸망의 시기, 그 하나의 권력이 무너질 때는 세상이 혼동스러워요.
혼돈에 빠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미국과 나토가 무너지는 시기라서 혼돈에 빠지지만 다시 인간들이 새로운 시대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윤석열과 국힘당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못된 외교 정책을 하면서 한반도를 계속 위험으로 몰아 넣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방 시청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는 걸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때 평화 햇볕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 이 IMF를 극복했고 노무현 때 최고가를 쳤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때 그 북한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경제가 무너졌었잖아.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 근데 문재인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는데 한국만 안 망했어. 그때 왜 안 망한 이유가 뭐였어? 한국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어. 마이너스 성장이. 그게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두 번의 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경제야. 한반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내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할 세상은 누구와도 전쟁을 도모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동맹 같은 걸 맺어서 언젠간 전쟁에 동원되려고 그렇게 전쟁 연습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드는 세상에서는 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동맹은 맺지 말자. 그리고 누구와도 전쟁은 반대한다. 모든 나라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파병을 반대한다. 이 헌법에 그런 파병 반대를 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인권 선언이 이제 1945년이었다라면 인권 선언의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경에는 새로운 인권 선언이 나와서 모든 세계의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새로운 질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45년까지는 만들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지금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20년 동안에 세상이 다소 혼란스럽고 우리가 두려운 일을 겪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수신하고 있으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그래서 2045년의 세계는 전쟁도 없고 기후 위기도 없고 그리고 이 기아가 없고 폭력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다 같이 꿈을 꿔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망치 부인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지금 2045년까지 세계의 새로운 신질서를 만들자. 모든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가 동등한 대접을 받고 서로 협동을 해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의견을 전 세계의 유권자들이 동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정부를 만드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자. 나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서 하늘을 움직인다. 무리의 뜻을 모으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사실 우리나라 작년에 전쟁 날 뻔했잖아. 정말 11월에 전쟁 날 뻔했는데 그걸 유도했잖아요. 김용현이 전쟁을 유도했는데 북한에서 참는 바람에 전쟁 안 일어났잖아. 그래서 러시아를 막 자극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참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막아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막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지. 나는 지금 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는가.
난 정말 이게 무슨 코미디 영화도 아니야. 이건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나쁜 놈들이 줄줄이 자기 손을 묶고 이 그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범죄를 그렇게 온 세계에 입증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이해가 돼. 무슨 이해가 되느냐? 이게 지금 쟤네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닐까. 쟤네들이 뭔가 엄청난 그 전략을 가지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벌이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나한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긴급하게 방송 중간에 보내셨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소설이야. 이거 다 소설인 거 알지? 이거 막 사실 적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몇 가지 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아니구나, 이건가? 이거지. 아유. 이스라엘의 쿼드콥터 계속되는 반인륜 범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하마스하고 휴전을 했어. 휴전을 해놓고도 이게 지금 이제 이 쿼드콥터가 뭐 헬리콥터랑 비슷하죠? 이게 드론 같은 거야. 이 쿼드콥터가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텔아비브에 부인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의 기본적인 구속 요소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 쿼드콥터를 통해서 가자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는 거야? 범인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정권 얼마 못 가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채팅창에서 실명을 당명이나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시면 저희가 채팅 금지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누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채팅창에 쓰신 실명으로 여러분들을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실명이나 정당명을 쓰지 마시라는 안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쿼드콥터라는 게 이게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런 건데 얘네들이 결국은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를 그 이스라엘 군에게 제공하고 근데 이 정보는 미국이 그러니까 수집한 정보를 이스라엘 군에게 줘서 그들이 이제 많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 이제 이 제닌이라는 곳은 뭐냐면 가자지구가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던, 소위 이제 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요런 모양인데, 요 남쪽에 있었던 게 가자지구고, 저 북쪽에 있었던 게 서한지구야. 이 서한지구란 말은 요단강의 서쪽이라 그래서 서한지구라고 불렀는데, 그 서한지구에는, PA 당이 그 주도 세력이었고 팔레스타인 PA당이 가자지구는 하마스당이 중심 세력이었는데 그런데 그 PA당이 살고 있었던 그 서부 지방을 서한 지방을 이스라엘 군들이 야금야금 다 치고 들어가 가지고 곳곳에 알박기를 하고 무단으로 점거해서 집을 짓고 이래서 지금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거주지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이집트의 왜 이러니? 미안해요. 이스라엘의 요 침략자들은 서한지구의 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한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서한지구를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땅을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서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자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재작년 10월부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서한 지구에 제닌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그 제닌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좀 모여 있나 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 그 공격하면서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닌에서 소위 이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그 저항군들이 서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군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에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6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뭐 수만 명을 죽인 수십만 명을 다치게 하고 수만 명을 죽인 놈들에 비해서 이스라엘군 6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대, 자기네 군대가. 그러면 그거는 지휘관이 굉장히 크게 막 비판받는 내용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이 군인은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건데 좌우지간 이 서아시아에서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서한지구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폭격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죽거나 다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이 서한지구에서의 반격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하마스는 가자 인질의 8명을 석방했다. 이스라엘인 3명과 태국인 5명을 적십자에 인계했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명을 석방하기로 이제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 일이 이제 지금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인질이 다 풀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더 이상 풀어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다른 뉴스도 있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하면서 하마스 지도자들과 회동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카타르에 숨어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과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제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저항의 축과 이란이 등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카타르는 중재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 하마스 지도자들과 회동을 했다는 이유는 서로 간에 있는 오해를 풀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 폴란드의 외교 수장이 유대인 대량 학살 발언으로 추방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럽연합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기념 행사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가자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폴란드의 이 외교수장이 그 공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자기네들만 희생자인 척하는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이제 이 홀로코스트 대회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벌어진 대량 학살을 발언한 이 폴란드의 외교 수장,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지원은 폴란드는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었다라고 들었죠. 우리가 폴란드에 가서. 그런데 이제 이 폴란드 외교 수장이 이렇게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여전히 레바논 동부에다가 공격을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누구니게 네타냐후가 이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 전쟁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식적 전쟁이 없는데 전쟁 상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또 아무데나 또 찌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아주 골 때리는 건요, 내가 뉴스를 깜빡이고 못 꺼내왔는데,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 시리아의 골란 고원, 시리아의 골란 고원이 성경에도 나오는 지역이야.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시리아 땅인데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점령군들이 거기를 차지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거기 영구 집권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런데 이 유엔이나 서방 사회가 조용해. 아무도 말 안 해. 문제가 심각하죠. 예, 골란 고원, 시리아의 중요한 골란 고원 땅을 이스라엘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하고 영구 소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가 약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권력이 이렇게 희미하고 나라에 힘이 없으면 시리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길 바라는 유일한 또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100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어떻게 보면 1945년은 그들이 100년 안에 돌아온다고 했던 바로 그 45년이야. 그죠? 긴장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 그들을 자 다음 뉴스는 그들을 모두 학살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군사대학교에 교사들을 참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군인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군대가 모자라니까 이제 군사학교와 대학교의 교사나 교수들을 그 군으로 소집하겠다. 라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 전쟁인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그 우크라이나의 지식인층, 올레가르이나 그런 놈들은 전혀 안 감사해. 뭐 NGO나 이런 데 소속된 놈들은 하나도 군대 안 가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지식인 대학 교수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겠다는, 한마디로 젤렌스키는 그 우크라이나를 망하게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게 틀림없어. 또 이제 이 와중에 키예프의 시장이 젤렌스키 정부가 권력 찬탈을 시도했다라고 비난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이제 젤렌스키 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키예프 시장인데, 젤렌스키 팀에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키예프시를 자기네들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젤렌스키 팀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중에서 그래 지금 아직까지 이 멀쩡하고 안전한 게 키예프야. 그 키예프의 시장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젤렌스키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런 행동은 이번에 5월을, 그러니까 올해 벌어질 우크라이나 선거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 집에 가세요.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외국 용병들이 대량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목이 잘못된 거고요. 원래 이제 이쪽 영어 제목으로는 원래 우크라이나 군대에 수만 명의 외국인 용병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모두 지금 다 사라져서 뭐 수만 명이었는데 이제 고작 4,000명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겠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워낙 처우가 안 좋고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나고 있대요. 그 얘기.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기울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있고 키예프 시장이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걸로 봐서 이 정치 권력은 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없는데 용병들마저 다 도망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이 체코의 상원의원이, 그러니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나라였어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분열이 됐잖아. 근데 이제 슬로바키아는 친러시아계이고 반미야. 근데 체코는 친서방이에요. 친서방의 저기가 강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통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있었던 레닌그라드 작전처럼 러시아인들을 대량 학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썼다가 삭제했는데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레닌그라드 작전이라는 게 서방 독일군이 그랬나? 뭐 하여튼 자, 여기 보면 가장 피비린내 나는 포위 작전으로 알려진 이 작전은 나치 독일이 41년부터 44년까지 872일 동안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했고, 이로 인해서 1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잔혹했던 이 포위 작전이 레닌그라드 작전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펼쳐서 러시아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체코의 상원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삭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 사회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정말 나쁜 감정, 좀 비상식적이죠. 그죠? 예.
그다음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다가 12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뭐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1조 몇천억을 지금 군사 원조로 지금 스웨덴이 제공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웨덴이 이렇게 돈을 대기 시작했는데,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 예. 하여튼 이것도 원래는 이 돈도 스웨덴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될 돈인데, 이걸 전쟁에다가 이 많은 돈을, 군사 원조로 제공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EU가, 러시아 가스로의 복귀를 고려 중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다. 근데 물론 이거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EU 내부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평화 협상이 꽤 진전이 됐다는 얘기야. 진전이 되니까 지금 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가스를 다시 연결하자 그런 의견을 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EU와 나토의 지도부에서 지랄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공론화되고 있진 못하지만 실제로 EU 안에서 러시아 가스로 에너지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 그 피코의 나라 피코 총리의 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우크라이나인을 체포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로바키아 당국에서 이 사람을 이제 추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좌우지간 지금 슬로바키아 내부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반정부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코 총리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쿠데타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발명된 국가다. 루마니아 선거 선두주자. 자,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 조르제스쿠가 우크라이나가 발명된 국가.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건데, 한마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원래 있던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 시대에 이 나라 저 나라 땅을 막 뺏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들어진 국가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루마니아에서 가장 그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루마니아 헌재는 이 사람을 계속 대선에 출마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거의 지도에서 지워지게 생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란 이야기를 지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세계 이야기를 좀 보면 미국에서 그 끔찍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고냐면 여객기하고 헬기가 이제 군용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게 충돌을 해서 추락을 했는데 이 워싱턴 DC의 민간인 비행장에 이 비행기들의 통로가 있는데 비행기들의 활공로인데 여기를 이 헬기가 가로질렀다는 거야. 이 헬기가 가로질러 가면서 그래서 민항기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이 67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미국의 그 무슨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 선수단 전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미국의 피겨 선수들의 피해가 엄청 크다. 이런 일인데 좌우지간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 그리고 이거는 예방이 가능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이 미국의 헬리콥터에는 주변에 오는 비행기에 대한 자동 감지가 안 된대. 민간 항공기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비행기들이 감지되는 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는데 이 미국의 이 전투 헬기는 그런 게 없었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민항기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로지르다가 결국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일단 군용 헬기가 저런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미국의 그 군용 헬기를 못 사서 한이 됐던 그런 인간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 비가 오면 방향도 못 잡는 비행기를 대당 100억씩 주고 사오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는데
좌우지간 미국의 군용 헬기의 수준이 심각하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팀 전원이 이 사고로 사망했다. 그 중에 이제 이 한국인 피겨 선수는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막 그 피겨 선수로 이제 스타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여행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브릭스에다가 새로운 위협을 발표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화폐를 만들면 너네 모든 나라에게 관세 폭탄을 내리겠어 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브릭스 나라가 그런 협박에 대해서 들은 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이런 협박을 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모든 위협은 협박을 위한 딜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딜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이 브릭스의 새로운 화폐가 나오는 것에 대한, 그로 인해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이제 미국의 딥시크가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챗 GPT를 이겼다. 뭐 사실 이긴 건 뭘로 이겼냐? 능력으로 이겼다라기보다 제작 비용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수천조가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뭐 한 100억도 안 들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수천조가 들은 AI를 쓰려면 돈 내고 써라. 이게 이제 미국의 AI 시장에서의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챗 GPT를 지금 다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 나도 그래서 낚여서 샀잖아. 그랬는데 중국에서 이 딥시크를 공짜로 푼 거야. 공짜로 푸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딥시크가 자기네들의 지적 자산을 훔쳤다. 뭐 이런 걸, 그러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딥시크한테 뭘 물어보면 챗 GPT랑 비슷하게 대답한다는 거야. 객관적 사실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안 그래?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생떼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걸 또 MBC가 막 받아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딥시크 때문에 뭐 모든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뭐 세계의 안보에 위험이 있다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펜타곤 직원이, 펜타곤이 어디예요? 미국의 국방부예요. 미국의 국방부 직원들이 딥시크가 챗 GPT보다 일을 잘한다 이러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미국이 굉장히 여러모로 다각도로 쪽팔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예, 이 방글라데시도 옛날에 이제 군부 독재자들이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방글라데시의 지금 현재 임시 정부가 이제 인도한테 지금 이제 이 국경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다는 거야. 원래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다 한 나라였는데 영국인들이 종교별로 찢어가지고 나누어 놓고 거기들을 각각 독재자를 지원하면서 지배해 왔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방글라데시의 그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꽤 오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축출됐잖아. 그죠? 예, 그 동네죠. 거기가 지금 인도에다가 새로운 국경협정을 맺자라고 이제 도전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지금 인도가 미국이 말을 안 들어. 인도더러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인도를 제재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도의 부자들을 막 협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지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방글라데시의 신군부를 통해서, 신쿠데타 세력을 통해서 이 인도를 좀 거슬리게 하려는 것 같다. 인도를 신경 쓰이게 해가지고 인도가 이제 자기네는 말을 안 들으니까 괴롭히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소설. 그 다음 이건 뭐야? 이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휴, 뭐 인도에서 이제 무슨 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축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막 그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수억 명이
서로를 막 밟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40여 명이 압사 사고가 난 그런 축제가 있었다. 예, 인도 북부의 힌두 축제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40여 명이 숨졌다. 예, 그래서 이제 우다프라데시주 파라야그라지에서 열린 힌두 축제 쿰부 멜라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몰려서 모두 밀고 당기기 시작했고 넘어진 사람들을 밟고 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넘어지고 시누이가 뒤집어지고 뭐 이랬었단 얘긴데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죠.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 이유는 나는 간단하다고 봐요.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인도에 교육받지 못한 세대가 너무 많아. 인도에 교육받지 못한 세대가 너무 많고, 지금 이제 모디가 들어서서 이제 이 그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힌두 축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이런 연령대는 그런 모디의 교육을 못 받던 세대일 가능성이 크고, 인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에 굉장히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건 헤럴드 경제야. 예,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인도란 나라가 얼마나 야만적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는 이제 압사 사고라는 이야기 들으면 언제나 그 2007년에 있었던 그 압사 사고가 기억이 나요. 그 2007년 서울대에서 축제를 하는데 소녀시대가 나온다고 서울대생들이 마구마구 달려서 그 무대 앞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그 서울대에서 압사 사고가 났었어요. 그죠? 예, 그 난리도 아니었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래서 나는 그 사건으로 소녀시대를 알게 된 사건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많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뭐 영국도 그렇고 이런 압사 사고 많이 일어나요. 대중이 많이 모였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압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헤럴드 경제에서 이 힌두 축제에 대한 압사 사고를 다룬 의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인도가 지금 인도가 이제 미국이나 나토의 말을 안 듣고 중국,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인도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사들을 지금 그 서방 사회가 뿌리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날리면서 오늘의 세계 국제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뉴스로 돌아가면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까지 막 그 의심을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다 좌파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성향상 이 탄핵 그 재판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탄핵 불복할 속셈으로 지금 이제 이 여당에서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땐 이거 윤석열한테 진짜 안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윤석열이면 그지 마 새끼들아 조용히 해 막 이럴 것 같아. 한마디로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너네 수상해? 신분이 뭐야? 뭐 정체가 뭐야? 뭐 사상이 문제 있어. 미친지 않은 다음에 왜 이러나? 윤석열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김건희가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그냥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로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헌재의 문영배 소장이 10년 전에 무슨 뭐 이재명하고 페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 내용을 막 들고 나와서 이재명하고 문영배가 특별한 관계 아니냐, 특수관계 아니냐. 그러니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믿느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권선동이가 무슨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이제 소위 지금 진보 판사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못 믿겠다고 오늘 쌍욕을 한 그 권선동이에요. 예, 이 권선동이가 이제 뭐 이미선 동생, 정계선 남편까지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쌍욕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 전, 이 권선동이 자기한테 그 강릉 카지노
강릉 카지노의 그 불법 취업 재판에서 무죄를 줬다고. 그래서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판결을 잘 앞뒤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편향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말을 2년 전에 해놓고 홀딱 까먹었는지 아니면 이걸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헌재를 들고 깠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똥이 타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자 이제 박지원이 한마디 했어요. 국민의힘이 헌재를 흔들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법조인 전부 다 윤석열의 선후배 아니냐. 특수관계로 따지면 지금 법조인들 전부 윤석열이의 서울대 선후배 관계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헌재를 어떻게 믿냐. 우리가 헌재를 믿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들은 헌재를 흔들고 있을까? 예, 그건 이제 우리 방에서 이미 추측한 내용이었죠. 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복이 내가 볼 때는 이 국민들을 더욱더 반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설을 쓰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지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이 되면 그 결과를 이제 막 부인하면서 이제 국힘당 쪽이 자기네들의 선거에 대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가 도리어 열받은 중도 세력으로 하여금 괜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다가 힘을 몰아주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 헛짓거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소설을 날리면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 방송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갖고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데 예, 방송 내용이 들을만 하셨다라면 업으로 응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질로 직접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후원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언제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다가 정말 이 금과 옥조 같은 귀한 자료들을 올려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길고 재미없는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뭐 제가 놓친 말 없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방송은 2월 2일 일요일 밤 9시 반에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송 제목을 바꾸고 뿡뿡이 선생님 너 일로 와. 아주 내가 요즘에 너무